그 무렵 한 야심적인 젊은 기자가 뉴욕에서 와서는 아침부터 개츠비의 집을 찾았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뭐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할 말이라니 무슨 할 말 말입니까? 개츠비가 정중하게 되물었다. 글쎄요, 무슨 말이든 괜찮은데요. 기자는 신문사 편집실에서 개츠비의 이름이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혹은 그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커넥션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것을 5분 정도 주워들은 모양이었다. 비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갸륵한 솔선수범이 정신으로 서둘러 살펴보러 달려온 것이다. 그냥 한번 찔러본 것이었지만 기자의 예감은 적중했다. 개츠비의 악명, 그의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 수백 명에게는 이미 널리 퍼져 있으며 그래서 그의 과거에 어떤 권위까지 들이우게 된 그것은 그 여름 내내 더욱더 파다하게 퍼져 결국은 뉴스거리가 될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캐나다 직송 지하 밀주 파이프라인 같은 일종의 괴담 수준의 소문까지 더해졌다. 그가 아예 그 집에 살지 않고 거대한 배 위에 살면서 비밀리에 롱아일랜드 해안을 오르내린다는 소문도 끈질기게 나돌고 있었다. 노스다코타의 제임스 게츠가 이런 지어낸 이야기들을 왜 좋아했는지는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제임스 게츠, 이게 진짜 적어도 법적인 그의 이름이었다. 그는 17살에 최초로 인생의 경력을 쌓기 시작한 특별한 순간에, 즉 댄 코디의 요트가 슈피리어호의 가장 위험한 여울에 닻을 내리는 것을 목격하던 그 순간에 이름을 바꿨다. 찢어진 푸른색 저지 상의에 지크 바지를 입고 호숫가에서 빈둥대던 순간까지는 제임스 게츠였지만 나룻배를 빌려 툴로미호로 다가가 곧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30분 안에 그 요트를 박살낼 거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이미 제이 게츠비였다. 나는 그가 그 이름을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 두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의 부모는 기력 없는 실패한 농사꾼이었다. 그의 상상 속에 그런 부모를 위한 자리는 마련된 적이 없었다. 롱아일랜드 웨스트에그의 제이 게츠비는 그의 이상화된 자기 형상화에서 튀어나온 것이었다. 이런 말에 과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말 그대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따라서 그는 아버지의 사업, 거창하면서도 대중적이고 또한 그럴싸해 보이는 아름다움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종사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17살짜리 소년이 만들어낼 법한 제이 게츠비란 인물을 창조했고 끝까지 그 이미지에 충실했다. 그때까지 근 1년 동안 그는 슈피리어 호수 남단에서 조개를 캐고 연어도 잡고 그 밖에 먹고 살기 위한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하고 있었다. 갈색으로 그을린 그의 단단한 육체는 반쯤은 가혹하고 반쯤은 태평하게 일종의 원기왕성한 시기를 지나면서 단련되었다. 그는 여자를 일찍 알았다. 여자들이 그를 버려놓았고 때문에 그는 여자들을, 젊은 처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그 밖의 여자들은 그가 당연히 여기는 과도한 자아도취에 대해 히스테리컬하게 군다는 이유로 각각 경멸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격렬한 폭풍에 휩싸였다. 너무도 기괴하고 터무니없는 발상이 한밤중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다. 세면대 위의 시계가 똑딱거리고 달빛이 바닥 위에 어지럽게 엉켜있는 그의 옷가지 위를 촉촉하게 적실 때 차마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조악하면서도 화려한 하나의 세계가 그의 머릿속에서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그는 졸음이 망각의 포옹으로 갖가지 생생한 장면들 위에 막을 내릴 때까지 그 환상에 다양한 무늬들을 더해갔다. 한동안 이런 몽상들은 상상력의 배출구가 되어주었다. 이는 현실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일 수 있는지를, 그리고 이 세계의 기반이라는 것이 요정의 날개 위에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보증 같은 것이었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어떤 본능과도 같은 것이 그를 몇 달 전
미네소타 남부 세인트 올라프의 작은 루터파 신학교로 이끈 참이었다. 그는 그곳에 겨우 2주 동안 머물렀지만 운명의 북소리, 아니 그보다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대학의 지독한 무심함에 질려 밥벌이인 관리인 일을 집어치웠다. 그는 슈피리어호로 다시 흘러들어와 댄 코디가 호수의 얕은 수심에 닻을 내리는 바로 그날까지 여전히 뭔가를 찾아 이리저리 배회하던 중이었다. 당시 코디는 50살이었고 네바다의 은광과 유콘강, 1875년 이래의 그 모든 이런저런 러시들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자신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준 몬테나의 구리거래 덕분에 그는 신체적으로는 강건했지만 마음은 말랑말랑해져 버렸고 이를 눈치챈 무수한 여자들이 그의 돈을 빼앗으려 덤벼들게 되었다. 신문 쪽에서 일하던 엘라 카이에가 마담 맹트농처럼 그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요트에 태워 바다로 내보낸 건 역시 코디로서는 결코 달가운 전개가 아니었고 1902년의 모든 과장하는 언론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얘기였다. 제임스 게츠의 운명을 바꾸게 될 리틀걸 베이에 나타났을 무렵 그는 이미 5년 동안이나 쾌적한 여러 해안가를 항해하고 있던 참이었다. 젊은 게츠가 자기 초라한 나룻배의 노에 기대 난간이 있는 갑판을 올려다본 순간 그 요트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대표하는 듯 보였다. 그는 코디에게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때쯤에는 자기가 미소를 지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코디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을 테고 그러느라 갓 지은 이름도 튀어나왔을 것이고 그 사이 그가 꽤 재빠르고 대단히 야심차다는 것도 알게 됐을 것이다. 며칠 후 코디는 게츠비를 덜루스로 데려가 파란 상의와 6벌의 흰 오리바지 그리고 요트 모자를 사주었다. 그 후 툴로미호가 서인도 제도와 바르바리 코스트를 향해 출항할 때에는 게츠비도 그 배에 타고 있었다. 그는 코디의 잡다한 개인사를 모두 처리하는 일을 맡았다. 댄 코디 곁에 있는 동안 그는 승무원의 항해사에, 선장의 비서에, 심지어 경비원의 일까지 돌아가며 해냈다. 멀쩡할 때의 댄 코디는 술에 취한 댄 코디가 얼마나 낭비벽이 심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게츠비에게 의지하여 그런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관계는 그의 요트가 북미 대륙을 3번을 도는 5년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어느 밤 엘라카이에가 보스턴에서 승선하고 그 일주일 후 댄 코디가 불의에 사망하지만 않았더라면 이 관계는 아마 영원히 지속되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게츠비의 침실에 걸려있던 사진을 기억하고 있다. 은발에 혈색 좋고 냉정해 보이는 공허한 얼굴. 그 옛날 서부 개척 시대의 매움굴이나 술집의 분위기를 동부 해안에 잠시나마 다시 이끌고 온 방탕한 난봉꾼이 거기 있었다. 게츠비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댄 코디 때문이었다. 가끔 시끌벅적한 파티 중간에 여자들이 그의 머리에 샴페인을 붓곤 했지만 게츠비 자신은 술에 전혀 손을 대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댄 코디는 그에게 돈을 남겼다. 25,000달러의 유산.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법에 무지했기 때문에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엘라 카이에에게 돌아갔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댄 코디로부터 받은 남다른 교육 그리고 비로소 실체를 갖게 된 제이 게츠비라는 남자의 희미한 윤곽이었다. 그가 내게 이 모든 것을 말해준 건 한참 후의 일이지만 나는 그의 조상들에 대한 엉뚱한 소문들, 비슷하게라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그 소문들을 불식시키고자 여기 이 이야기를 적어둔다. 게다가 그는 이 얘기를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시기에 해주었다. 내가 그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믿든가 아니면 모두 부정하든가 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그래서 나는 이 짧은 휴식기를 이용해
즉 말하자면 개츠비가 한숨 돌렸던 이 시계를 이용해 이 모든 오해들을 일소하려는 것이다. 그의 연애사와 관련해서는 나 역시 일종의 휴식기였다. 몇 주 동안 나는 그를 보지도 못했고 전화 통화도 하지 못했다. 나는 대체로 뉴욕에서 조던과 함께 쏘다니거나 그녀의 늙은 이모의 비위를 맞춰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그의 집에 들르게 되었다. 내가 들른 지 2분도 안 돼 누군가가 한잔 하자며 톰 뷰캐넌을 데리고 들어왔다. 당연히 나는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 말을 탄 세 사람의 일행이었다. 톰과 슬론이란 이름의 남자, 그리고 갈색 승마복을 입은 귀여운 여자였는데 여자는 벌써 여러 번 여기 와본 듯한 태도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츠비가 포치 앞에 서서 말했다. 들러주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마치 그들이 그런 격식에 반가워하기라도 할 것 같은 태도였다. 거기 앉아서 담배나 시가 한 대 태우시지요. 그는 방을 서둘러 가로지르며 배를 올렸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마실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톰이 거기 나타났다는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는 막연하게나마 그들이 자기 집에 들른 이유가 마실 것 때문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뭔가를 대접하기 전까지는 그 불편함을 어떻게든 감수해야만 했다. 슬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레모네이드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럼 샴페인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마는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길 좋더군요. 제 생각에 자동차들이 네. 자기를 마치 처음 만난다는 듯이 구는 톰에게 개츠비가 더는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전에 뵌 적이 있습니다만 뷰캐넌 씨? 아, 예. 톰이 말했다. 퉁명스럽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있었는데 실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랬었죠. 이제 기억이 납니다. 2주 전이었지요. 그래요. 여기 닉하고 계셨죠. 댁의 부인을 압니다. 개츠비가 공격적이다시피 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세요? 톰은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너 여기 산다며? 옆집이야. 그러셔? 슬로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여자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하이볼 2잔을 마시더니 갑자기 나긋나긋해졌다. 개츠비 씨, 다음 파티에 우리 모두 올게요. 그녀가 제안했다. 괜찮겠죠? 물론이죠. 와주신다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슬론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으면서 말했다.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놀다 가시죠. 개츠비가 그들을 말렸다. 그는 이제 평정을 되찾은 상태였고 톰을 좀 더 살펴보려 하고 있었다. 저녁이라도 들고 가시지 그러세요. 뉴욕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말고 저하고 같이 가서 먹어요. 여자가 신이 나서 말했다. 거기 2분 말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한 말이었다. 슬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시다. 그가 말했다. 이건 그녀한테만 한 말이었다. 나 진심인데. 그녀가 버텼다. 같이들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리도 많아요. 개츠비는 의문에 찬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들과 정말로 함께 저녁을 먹고 싶어 했다. 그런데 슬론이 왜 이렇게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당신만 가요. 그녀가 개츠비를 향해 힘주어 말했다. 슬론이 그녀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다. 지금 떠나면 시간은 충분해요. 그녀가 큰 소리로 주장했다. 그런데 말이 없습니다. 개츠비가 말했다. 군대에 있을 때는 탔었지만 지금은 말이 없어서요. 차로 따라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남은 우리는 포치 밖으로 걸어 나왔다. 슬론과 여자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저런, 저 친구 정말 올 것 같은데? 톰이 말했다. 눈치 되게 없네. 여자가 자기가 안 왔으면 한다는 걸 모르나? 여자가 꼭 오라고 했던데. 엄청난 디너 파티인데 그 친구는 거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그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데이지를 만났다는 건지 궁금하네. 하늘의 맹세코. 내가 구식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여자들은 도대체 마음에 들지가 않아. 별 미친놈을 다 만나고 다닌다니까. 갑자기 슬론과 여자가 계단을 내려오더니 말에 올라탔다. 갑시다. 슬론이 톰에게 말했다. 늦었다고요. 가야 됩니다. 그러고는 나한테 말했다. 저 양반한테 우리가 못 기다리고 그냥 갔다고 전해주세요. 네? 톰과 나는 악수를 했다. 나머지와는 냉랭하게 목례를 교환했다. 그들이 말을 달려 서둘러 길을 내려가 8월의 무성한 실록 사이로 사라지자마자 개츠비가 모자와 얇은 외투를 손에 들고 현관에 나타났다. 톰은 데이지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맞득잖아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 토요일 밤에 개츠비네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데이지와 함께 나타났다. 모르긴 해도 그의 출연 덕분에 그날의 파티는 특별한 긴장에 휩싸이게 되었다.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여름의 다른 파티와는 확연히 달랐다. 같은 사람들, 최소한 비슷한 종류의 인간들. 늘 그렇듯 엄청난 양의 샴페인과 비슷한 분위기, 비슷한 가락의 소란들. 그러나 나는 그날의 공기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 예전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어딘가 잔인한 느낌이 퍼져 있었다. 어쩌면 내가 이미 그런 분위기에 어느새 익숙해져 버리는 바람에 망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웨스트에그라는 동네를 하나의 완결된 세계로 인식하고 그 자체의 기준과 형태에 비추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가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자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다. 바로 데이지의 눈을 통해서였다. 그동안 적응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것들을 전혀 다른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이 서글픈 일이다. 그들은 석양 무렵에 도착했다. 우리가 수백의 화려한 인물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데이지 특유의 목 안에서 종알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